안녕하십니까. 수학의 아침에서 자연계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박재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는 논술로 대학 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정도 자연계 논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고학 논술을 담당합니다. 실물과 많이 다릅니까? 네, 송구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수리논술 수업을 해주실 분은 조시환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겁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시 모집이 75.7%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지만 어쨌든 4분의 3 정도는 수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국 단위이고 수도권 대학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 내용은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6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6개대를 살펴보면 2022학년도에는 전년에 비해서 학종이 2,300명이 줄었고 정시가 2,3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논술도 줄어서 1,113명, 5.7%를 선발을 하는데 이 상위 6개대는 서울대와 고려대가 있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니까 4개 학교의 모집이 전체 6개 학교의 모집 인원의 6% 정도다라는 겁니다. 상위 15개교로 좀 넓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학종은 많이 줄었고 정시가 많이 늘었습니다. 논술은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9%,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하고 나면 각 대학별로는 약 10%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8개대를 보시면 서울대, 고려대는 논술 모집하지 않고 나머지 대학들을 보면 중앙대처럼 전체 14%를 모집하는 대학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약 10% 정도를 모집을 하고 있다. 교과 전형과 비슷한 모집 정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에서 논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학생들은 학생부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내가 목표로 한 대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연세대 같은 경우에 활동 우수나 면접형인 경우에는 내신이 1.5 내외 정도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논술 전형이나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3점대가 넘어가고 있고 이 포인트를 보시면 6등급이 넘어가는 학생도 논술 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있다. 정시보다도 오히려 내신으로는 더 안 좋은 학생이 논술로도 합격을 한다. 자, 이 이유는 연세대는 논술 전형이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려대는 물론 이제 2021학년도에는 전형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학교 추천 1도 다 1등급대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학교 추천 2도 역시 1등급대. 학교 추천 1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1점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 전형은 2점대 초반입니다. 고려대가 2점대 초반인 학생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고려대가 오히려 고려대보다 더 낮은 학교보다 내신의 여유가 좀 있다라는 것은 고려대는 최저 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은 서울대 직윤을 쓰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거의 전교 1등들이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1학년, 2학년을 거치면 결국 이제 이런 전형은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에 경희대보다 정시로 보면 더 높은 대학이 스카이, 서성한, 중앙대, 이대 이런 대학들이겠죠. 건국대 이런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교인계 전형은 학교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 1점대에 있다. 올해 그저께 경희대 고교인계가 발표가 됐는데 내신이 1.7인 학생이 전자공학과를 지원했는데 예비 59번을 받았다. 아, 그러면 이 정도면 작년 데이터를 감안했을 때는 이 학생은 내신이 1.7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경희대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경희대는 올해 같은 경우에 고교연계를 교과 전형으로 뺐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내신들에서 합격선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이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에 있기 때문에 정시로 보면 내신이 한 3.2에서 3.4인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 대학인데 내신이 모의고사 성적이 국수형 탐이 3.2에 3.4 정도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신은 2점대다. 이 왜 이렇게 높지? 네,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은 나오지 않는데 학교 내신 관리가 된 학생들의 수도권 마지노선 대학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오는 거다. 아주대가 이렇게 높은 대학이었나? 아주대가 아무리 상위 80% 평균이라고 하지만 이게 다 1점대를 가리키고 있다. 이게 왜 이런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체제가 없다.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내신 관리가 된 내신 관리는 되고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올해 2022학년도에 자 14개 학교가 교과 전형을 선발을 하는데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대, 연대는 작년까지는 교과 전형이 없던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신설을 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추천 전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합격선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2020학년도 합격선하고 비슷하게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최저가 대부분 있는데 이 최저가 있는 대신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여기 면접이 붙어 있다. 유일하게 교과 전형에서 최저가 없는 대신 면접이 없고 서류로만 판단하는 대학은 동국대밖에 없다. 그래서 내신이 만들어진 학생이면 교과 전형을 노리려고 하면 결국 최저학력 기준이 필요하니까 수능 성적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1학년, 2학년 학생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으면 본인들이 이런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 활용이 되려면 최소한 2점대 초반까지는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수시를 지원하는데 논술 전형은 학생부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수시에서 논술 전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입시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본인이 이제 등급이 이 정도 되면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실 겁니다. 보통 2등급, 평균 2등급 국수형 탐이 2등급대 2.0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건국대 수의학과를 뺀 상위권 학과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학교 내신과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비교했을 때 나의 모의고사 등급으로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비교하고 만일에 모의고사 등급이 내가 평균 2등급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정시로 건국대 정도를 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내 내신으로는 수시에서 지원을 해봐야 서성한은 안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논술 전형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학생을 이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전교 2등인 학생인데 당연히 이제 합종으로 원서를 쓰겠죠. 지금 이 학생이 수능이 그렇게 잘 본 건 아닙니다. 수능을 보통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수학이 보통 1, 2등급 나오던 학생인데 수학이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등급상으로 얘기하면 뭐 한 2등급 정도의 2등급이 조금 넘어가는 정도의 성적이 나왔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 지금 학종으로 썼던 4개 학교 다 떨어졌고 논술로 쓴 2개 학교 중에서
네, 지금은 고려대가 논술을 보고 있지 않지만 네, 고려대를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합격 수기에 쓴 내용을 보면 본인은 학종으로 당연히 대학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논술로 대학을 갈 것이라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결국 논술로 갔다. 이게 뭔 아이러니냐? 이렇게 써뒀어요. 그런데 그럼 논술을 왜 했냐? 이게 이제 B 플랜이죠. 혹시나 해서 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논술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 논술로 대학을 간 학생입니다. 자,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연세대, 미래캠퍼스, 건국대, 항공대는 논술 100%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과 중에서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겉보기상으로는 학생부가 40%가 반영이 되는 거죠. 보통 비교과는 무단 3일 이내 봉사 20시간이면 만점 처리하기 때문에 결국 2등급과 6등급 2등급과 6등급의 점수 차이를 보면 0.32점 차이가 나는데 논술 100점에 1점을 더 받으면 0.6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6등급인 학생이 2등급인 학생보다 논술에서 1점을 더 받게 되면 합산하면 오히려 6등급인 학생이 0.28점을 앞서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학생부가 40% 반영된다 하더라도 네, 의미 없는 반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자 3등급하고 5등급의 점수 차이가 1.5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논술 100점에 3점이면 1.8점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7등급의 점수 차이가 0.22점 차이가 난다. 자 이것도 역시 의미가 없는 네,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논술 100% 이러면 학생부가 반영이 되지도 않고 설사 학생부가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무력화해 뒀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 학생부가 관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시에서 네, 논술 전형으로의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 입결을 통해서 논술에 대한 어떤 오해점들이 있는지 내가 논술에 대해서 뭘 모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2019학년도, 20학년도의 경쟁률과 논술 합격자 점수인데 여기까지가 1교시입니다. 여기까지가 1교시 오전, 여기가 오후, 여기가 저녁 이렇게 세 번 나누어서 시험 보고 의대는 시험지가 좀 다릅니다. 근데 점수대를 보면 2020년도에는 1교시에는 최저 합격선이 과가 71.93점 2교시는 63점, 77점, 3교시는 77점에서 89점. 자, 2교시 시험이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렵게 나오면 논술 합격자 컷이 떨어진다.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논술 시험지를 들고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 그 기준점이 뭐가 되느냐? 수능에 대해서 이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능 난이도로 나왔는데 내가 이거는 90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한 1등급 정도 나올 것 같다. 근데 이 시험지는 내가 받아들면 내가 한 70점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어렵게 나왔다? 70점이 나왔다? 어려운 시험이다? 합격할 수 있는 점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컷은 떨어집니다. 자, 19학년도하고 2020학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건설환경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 합격자 점수가 몇 점이 차이 나느냐 그러면 31점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는 19년도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웠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아마 19년도에는 자 합격자들이 보면 여기 50점도 있네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시험지 반을 못 썼다는 얘기인데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이거 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리가 만무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 46점도 있네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문제가 어려우면 컷이 떨어진다.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문제만 보고 어려워서 이게 나한테 너무 힘든 전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이 문제로는 내가 몇 점 정도를 받았어야 합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난이도가 높은 것, 낮은 것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다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균관대 논술 전형의 합격자 점수를 보면 자 그게 1교시든 2교시든 60점에서 70점대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대는 아까 의학 계열을 빼고 나면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높은 대학인데 그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성대 논술 문제가 과연 이거 60점 못 넘길 문제인가 이거 70점도 못 받을 문제인가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게 일반적 반응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70점 정도를 받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몇 점 정도를 받으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다면 합격선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본인이 획득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수업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막상 논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거나 그냥 이런 점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논술 문제만 보고 그냥 난이도만 따져서 좀 쉬우면 할만하고 어려우면 이거는 네가 풀기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카드나 통신 그런 또 비전문가들 때문에 논술 전형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이 생겨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최저가 높은 대학을 써도 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시스템은 92점인데 실질 경쟁률은 17.3대 1이고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은 96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은 12.8대 1입니다. 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졌다. 이 정도 경쟁률이면 논술을 차분히 준비하면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정도의 경쟁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과학 계열이나 전자전기가 반도체,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보다는 최저학력 기준이 낮지만 그래도 뭐 75.6대 1이 20.6대 1 그러니까 한 4분의 3 정도는 떨어져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체제가 있는 대학은 체제를 맞추면 오히려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중앙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합 6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실질 경쟁률이 93.6인데 실질 경쟁률은 29.1. 자, 이런 얘기는 뭐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46.3인데 9.6대 1. 이런 경우는 거의 한 5분의 4가 체제를 못 맞춰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얘기고 여기는 생명공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물론 이제 안성 캠퍼스여서 그런데 안성 캠퍼스도 본교입니다. 경쟁률이 실제로 2대1이 안 되는 과도 존재를 한다. 최장의 기준이 여기는 세계합 6이고 서울은 안성은 2개합 5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2교시 시험에서도 합격자의 점수가 65점에서 70점 정도다. 그리고 실질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충분히 준비하면 이 정도의 점수는 받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논술이 본인이 너무 이제 경쟁률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학생들은 수능 체제가 좀 높은 대학이나 아니면 수능 체제를 활용을 해서 실질 경쟁률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하면 합격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논술 준비를 한 학생이 논술 준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경희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희도도 마찬가지로 경희대가 2개와 본대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실질 경쟁률하고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 최소한 반 정도는 체제를 못 맞춰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2020학년도에는 토요일 시험은
제일 높은 과가 68.6이고 제일 낮은 과는 50.9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문제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문제가 어려워서 토요일 시험 보는 학생들은 본인이 시험 보고 나서 대부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떤 기준점이 먼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을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 이게 난이도에 대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일단 시험 못 봤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문제가 쉬우면 뭐 90점 이상의 합격선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또 학생들이 내가 시험을 또 잘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또 깨보면 그렇게 다 합격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에도 의치안 같은 경우에도 경희대가 의치안 중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제일 낮은 대학인데 세계합 4입니다. 그래도 전체 한 4분의 3 정도는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의예과는 문제를 별도로 출제를 합니다. 이 경희대 일요일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높은 게 71.6, 낮은 데는 53.6 정도입니다. 실제 경쟁이 낮은 데는 10대 1이 안 되는 과도 존재한다. 그래서 논술 준비를 하게 되면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본인이 문제가 어렵든 쉽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시험 보는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점수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꼭 뭐 90점을 받아야 된다든지 뭐 시험이 어려운데 어떻게 90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선에 들어가기 위한 점수는 다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점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토요일 모집인데 지금 2018학년도에는 92.3, 2019년도는 80.6, 2020년은 61.6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2018학년도는 시험을 보고 나와서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다는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시험이 쉬웠으니까 합격자 평균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지금 2018학년도에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합격자 사례에 보면 요때 화학과를 간 학생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화학과가 합격자 평균이 97.4일 때 간 학생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평균이니까 거의 이제 퍼펙트하게 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19년도에 보면 18년도에 비하면 점수가 10점 이상 떨어져 있죠. 2020년은 19년도에 비해서 한 20점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18학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속 문제가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합격선도 떨어진다. 그러면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점수도 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같은 학교 내에서도 낮은 과 높은 과의 점수 차이들이 꽤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점도 지원할 때는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18년도, 19년도, 2000년 오면서 합격자 평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대학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합격자들을 발표를 이제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면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라,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라 이제 이렇게 대학들의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우리는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고 있는데 계속 교육부에서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라,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어떤 메시지로 읽히냐 그러면 문제를 쉽게 내라는 거구나. 이렇게 메시지가 읽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크를 찍었던 시점이 2017년도입니다. 17년도에 가장 대학들이 문제가 쉽게 나왔고 그 뒤로 이제 교육부가 신경을 좀 끄니까 그 뒤로 이제 자꾸 좀 어려워져서 지금 현재와 같은 시점에 도달해 있다. 건국대는 지금 점수를 보면 19년도, 2000년도의 난이도 차이는 크게 없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쟁률 변화를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2019년도에는 건국대가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2개 학교가 생겼습니다. 19년도에 학생들이 너 건국대 왜 안 쓰니?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 체저가 없어서 경쟁률이 너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체제가 생겼습니다. 경쟁률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제 경쟁률을 보면 최저가 없을 때나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심리적인 현상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네, 원서를 쓸 때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서 네,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상 살펴본 것은 자 이제 입결을 통해서 논술이 정말 내가 하기엔 넘사벽이냐? 그렇지는 않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합격자의 점수는 떨어지는 것이다. 문제가 쉬워서 내가 해볼 만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합격 컷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하고 결과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왜 하다 보면 이런 좌절들을 많이 하느냐? 자, 자기가 논술을 하면서도 생각은 수능과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자, 논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는 합격 컷이 어느 정도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 이 문제가 너무 쉽다라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문제를 네가 뭐 반이나 할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사실 문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만 해도 합격선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어렵다 쉽다로만 논술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논술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에서 논술 보는 대학은 36개. 자, 36개는 논술 보는 대학이고 이 중에서 자, 여기 있는 경기대와 한국외대를 빼고 나머지 34개 대학에서 자연계에서 논술을 실시합니다. 올해 가천대, 고려대, 세종, 수원대도 처음으로 논술을 실시를 합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800명 이상을 모집을 합니다. 대부분 수리 논술을 실시합니다. 서울여대를 빼면 일단 수리 논술이 베이스입니다. 자, 거기에 과학 논술을 같이 보는 대학, 연세대, 성대, 중앙대, 건대, 뭐 경희대 의치안, 뭐 이런 일부 의학 계열에서 과학 논술을 같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인문 논술이 들어가는 한양대 의학과, 가톨릭대 일부학과, 혹은 항공대 이학 계열은 인문계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학과들은 이렇게 인문논술, 수리논술과 인문논술을 보고 아마 한양대 의예과에서 인문논술을 보는 건 인성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연계에서 영어가 나오는 유일한 대학은 울산대 의예과가 영어를 포함한 제시문이 나온다. 연세대와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성대, 중앙대는 과탐의 지정 교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대나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의 지정 교과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를 선택했다. 그러면 연세대는 여기 있는 밑에 하나 산업공학과를 비롯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과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지원이 되더라도 이 과들은 화생중에서 혹은 화학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건국대는 만일에 내가 화학을 선택했다 그러면 화학과 미래에너지 아니면 여기 있는 미지정학과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중위권을 가는 게 목표인 학생들은 자, 수능 성적이 아무리 안 나오더라도 2개합 5는 맞춰라. 그러면 건국대 정도의 레벨이 있는 대학은 시험을 볼 수 있다. 2개합 5를 맞춘다라는 의미는 자, 이 중에서 탐구는 한 과목이기 때문에 탐구 2개 중에서 하나가 2등급이 있으면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하나가 3등급이 있으면 2개합 5가 만들어지니까 대부분 대학들을 지원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조금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성대 체질을 맞춰라. 영어 2, 한국사 4, 국수과 중에서 2개합 4를 맞추면 웬만한 대학은 다 시험을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의학 계열들은 조금 체제가 높기 때문에 그런 과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 3개합 6입니다. 뭐 3개합 6 정도를 맞추면 뭐 일부 학과, 일부 학교들을 빼고 나면 대부분 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공대는 작년까지는 체제가 없었는데 올해 체제를 신설했다는 것이고 한양대 에리카는 작년에는 체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체제가 없어졌다. 이 중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 아까 자연계 34개 대학 중에서
13개 대학이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이다. 이 중에서 메이저 대학, 연세대, 한양대도 네, 최저가 없다.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논술 시험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막 수능을 망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논술은 희망의 끈이 남아있는 네, 이런 상황인 대학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논술 전형으로 의예과, 지예과, 수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를 뽑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숫자에 개별적으로 보면 학과별로 보면 적은 숫자이지만 일반 학과도 다 모아서 전체 그 대학의 모집 인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학과별로 나누었을 때 자 이런 대학을 이 논술로 선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꼭 뭐 예를 들어서 약대를 가고 싶은데 혹은 의대를 가고 싶은데 내신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수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논술로도 얼마든지 네,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기회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의치수 한의나 약학도 논술 전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물론 연세대처럼 체제가 없는 학교, 한양대 지금 체제가 없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데는 체제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수능 성적 관리도 좀 같이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채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러면 자 출제위원을 선정해 출제본부를 꾸립니다. 그럼 이제 모의 논술을 실시하게 되는데 모의 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의 논술을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 본 시험지를 랜덤하게 발췌해서 가채점을 해봅니다. 그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채점 기준표 만들어져 있던 채점 기준표의 일부 수정할 건 수정해서 그 수정된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2명 이상의 채점을 실시를 합니다. 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2명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 점수를 부여를 하는데 이때 레인지, 그러니까 범위를 설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인 문제에 어떤 A 채점관이 8점, B 채점관이 6점. 그런데 그 10점에 정해져 있는 레인지가 2점 이러면 이 점수는 레인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8점과 6점의 평균점인 7점이 부여되고 만일에 A가 8, B가 5,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레인지를 벗어나니까 그런 경우는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2명의 채점위원이 협의해서 채점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따라서는 출제위원이 다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위가 정해지겠죠. 순위가 정해지면 선발을 하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은 순위 안에 있더라도 체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네, 탈락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채점 기준이나 답안 작성 요령이나 유의사항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논술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정답에 집착하기보다는 풀이 과정과 정답을 전달하는 방법에서 변별력이 돋보이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답으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전달, 이런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답을 맞추려고 많이 하는데 답은 맞게 된 내가 가지고 있는 풀이 과정이 맞으면 답은 맞게 돼 있는 것이고 아무리 본인이 그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전달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점수를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고 추론뿐 사고와 추론 결과뿐 아니라 추론 과정에도 세부 점수를 부여한다. 자, 풀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적음으로 사고의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답을 맞춘 게 아니고 그 답으로 가는 과정을 답안지에 작성함으로써 수험생의 사고의 흐름을 보여줘야 채점관이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표 그래프 수식을 사용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고 설명하듯이 자세하게 써라. 그대로 옮겨 적으면 감점하는데 그래도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쓰는 건 아니지만 제시문 내용을 인용해서 써야 합니다. 최종 답을 하는 과정에 논리적 비약, 중간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생략되면 감점한다. 또 수능은 단위가 맞춰져서 출제가 되지만 논술은 본인이 스스로 단위를 맞춰가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단위가 생략되면 감점한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러면 학생들을 참석하는 과정에서 너 이거 왜 안 썼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쌤 그런 것도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써야 돼요 할 때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걸 왜 써야 됩니까? 이런 반문이죠. 자,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학적, 과학적으로 자, 올바른 용어나 기호 표기 능력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 다음 과학 추론 능력, 창의적 논리 개진, 사고방식, 접근 방법. 자, 이런 것도 논술 답안지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논술은 단순히 답만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논술 준비를 할 때 본인의 생각을 답안에 옮겨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게 트레이닝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점들이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이더라 하는 게 일선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논술 합격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경희대 10명, 건국대 12명 뭐 합격을 했습니다. 수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런데 수업하는 학생이 뭐 수백 명도 아니고 제가 이 학생들이 이 정도 한 대학의 논술 전형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분당 지역의 서너 개 학교를 묶어도 한 대학의 논술 전형으로 이만큼씩 들어가기는 힘들 겁니다. 자, 연세대가 2018학년도까지는 최저학력 기준이 높았어요. 영어는 2, 한국사는 4, 국어, 수학, 탐구 따로따로 해서 합 8. 그러니까 그 정도를 맞추려면 성적표가 좋았어야죠. 논술도 잘해야 됐겠지만 자, 2019학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얘도 지금 영어 2, 한국사 4, 국어 망했지만 어쨌든 수학하고 각각 이렇게 묶으면 4, 1, 2, 1이니까 합 8이 되죠. 최저를 맞췄어요. 중앙대, 성대를 동시에 합격했으니까 논술을 잘하는 학생이죠. 근데 건국대는 예비를 4번 받았는데 결국 떨어졌어요. 이게 높은 대학은 합격하고 낮은 대학은 떨어지네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볼 때 그 문제들이 서로 다 다르다라는 것이고 경쟁자들도 다 다른 거고 시험 보는 학생의 그날 컨디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네,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2019학년도 연세대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표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네, 최저는 다 맞춰야 되니까 성적표가 좀 좋은 편이죠. 자, 2020학년도부터 최저가 없어졌습니다. 연세대가. 만일에 이 학생이 19년도 학생이었다 그러면 영어 3등급 때문에 최저를 못 맞췄어요. 근데 최저가 없으니까 아무런 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학생 지금 수능 성적인데 국어 영어가 너무 약합니다. 자, 국어 영어가 너무 약해서 정시로 넘어가게 되면 국어 영어 성적 수도권 대학은 거의 반영 비율이 좀 다를 뿐이지만 국수 영탐을 대부분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성적 때문에 정시로 지금 가기가 힘든 상황이죠. 이 학생은 수시로 논술로 서울과기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한 장의 합격증을 더 보내왔습니다. 자, 2020학년도에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를 논술로 합격을 했어요. 이게 뭐니? 라고 하니까 선생님 그냥 체제가 없어서 한번 시험을 봐봤어요. 어떻게 준비했니? 그러니까 특별히 준비한 게 없어요. 그냥 대학 다니다가 작년에 1년 동안 한 게 있어서 그냥 그거 복습 좀 하고 시험을 봤는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합격을 했네요. 기대도 하지 않아서 에이 높은 거 하나 쓰자. 그래서 연세대에서 제일 높은 화생공을 썼는데 덜컥 네, 합격을 했습니다. 수학 망했습니다. 그죠? 네, 수학을 망했어도 성대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습니다. 자, 이 학생도 논술로 네,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균관 대학에서 발표를 해준 자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적표보다 더하네요. 그죠? 수학 6등급인데도 최저는 다른 걸로 맞췄네요. 내신은 4.79. 국어가 7등급, 최저는 다른 걸로 맞췄고, 탐구가 5등급, 최저는 다른 걸로 맞췄어요. 그러면 내신도 한 5등급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학생은 자, 성대는 수리과를 논술에서 같이 보는데 이 학생은 수리가 6등급, 얘는 과학이 5등급. 논술 시험을 어떻게 봤을까? 자, 수능하고 논술은 상관관계는 있는데 인과관계는 없어요. 수능 성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논술을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점을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생 중앙대, 경희대, 인하대 세 개 학교를 합격한 학생인데 인하대 시험을 왜 보러 갔을까요? 네. 본인이 중앙대 최저는 맞췄지만 이거 만약에 정시로 넘어가면 이 경희대나 인하대 둘 다 기계공학과를 써둔 상태여서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험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한 거죠. 이 학생은 중앙대 항공대를 합격한 학생인데 이 학생은 항공대 시험을 왜 보러 갔을까? 앞에 학생과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로 중앙대 최저는 맞췄는데 정시로 항공대를 쓰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으니까 항공대 시험을 봤겠죠. 물론 당연히 중앙대를 갔겠죠. 자, 이 학생은 경희대는 수리과학을 같이 보는데 수리가 5등급이고 생명이 3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네, 논술로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 학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때 경희대 화학과 합격자 평균이 97.4점이었습니다. 수학은 5등급, 화학은 2등급. 자, 역시 논술로 합격을 했습니다. 수학은 3등급, 생명이 3등급, 나머지 2등급, 4등급, 3등급. 자, 이 정도 되면 수도권의 아주 낮은 과들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 성적 정도일 겁니다. 네, 경희대 가기 힘들죠. 어쨌든 논술로 경희대 간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은 지금 성적이 이 학생이 갈 때는 건국대도 최저가 없을 때인데 수학하고 생명이 4등급인데 다른 과목은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최저는 없는 대학들이니까 논술은 수리하고 과학을 보니까 네, 이 학생은 두 개 학교를 네,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도 수리하고 물리는 어떻습니까? 3등급, 3등급입니다. 건국대도 수리하고 과학 논술 보는 대학인데 이 학생도 아마 건국대를 합격하지 못했다면 재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학이 5등급, 물리가 4등급. 여기도 수리하고 과학 논술이 있는 대학입니다. 오히려 이제 국어나 영어 성적이 오히려 더 좋네요. 수학보다는. 네, 어쨌든 최저는 다른 걸로 맞추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으로 네,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은 그나마 수학이 좀 좋은데 다른 과목 성적이 더 안 좋아요. 이 만일에 이 정도 성적이었다 그러면 수도권에 버티기가 힘든 성적이다. 근데 얘는 네, 한양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한양대 합격한다고 해서 꼭 수학이 1등급일 필요는 없다. 홍익대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수학은 5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합격을 했습니다. 네, 최저는 국어, 영어, 탐구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학생 지방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지방으로 가야 될 성적인데 이 학생도 하양대 에리카를 여기에 프라임 인재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내용들처럼 합격자들의 수능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수능 성적이 좋으면 그냥 정시로 가면 되죠. 네, 수능 성적이 좋으면 정시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논술 보는 대학이 대부분 수능 이후에이기 때문에 자기 가치점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논술 전형에서는 그냥 체제를 맞추기만 하면 되지 그 나머지 성적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수능을 망했다 하더라도 역전 드라마를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학생부가 거의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학생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시에서 논술 전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일정은 자 올해도 만일에 작년 그러니까 내년도 만일에 올해처럼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 일정대로 진행이 돼서 네, 수시에서 끝나는 학생은 이제 내년 2021년도에 끝나는 거고 입시가 정시로 넘어가는 학생은 후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이 되면 치르는 시험들입니다. 3월, 4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중간고사,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6월 말에 7월 초 기말고사, 또 7월 둘째 주에 또 모의고사, 8월 한 달, 이때 시험 없죠. 여름 방학 들어가니까 9월에 또 첫 주에 모의고사, 그리고 나서 대학별고사, 그때쯤 2학기 중간고사, 자 10월에 모의고사, 11월에 수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3은 시작과 동시에 매달 시험이 존재한다. 그래서 공부를 안정적으로 길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겨울 방학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간에 이것 좀 해놓고 논술을 해야지 하더라도 그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게 고3들인데 이 고3들이 1학년, 2학년 때 생각을 너무 해서 이 고3 생활에 대한 경험이 당연히 없겠죠. 고3 처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멘탈들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논술 커리큘럼도 3학년의 이런 일정들을 고려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2주간 휴강을 합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런 진도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리논술의 이제 커리큘럼은 1월, 2월 방학 때는 입문편인데 수원, 수투에 걸쳐서 개념 다지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능의 범위는 수원, 수투가 공통이고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 아니면 기하를 선택을 할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수능의 범위죠, 그게. 그런데 실제 수원, 수투나 미적을 하게 될 때 1학년 때 배웠던 수상하의 내용이 뭔가 좀 흔들려서 오히려 위에 있는 게 안 되는 경우의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수상화를 할 수는 없죠. 근데 논술 문제는 범위가 뭐 수원수투 뭐 이런 식이 아니고 그냥 교과과정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1학년 때 배웠던 수상화에 있는 내용도 논술 문제로는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술 주제에서는 그런 내용도 다루게 되고 그런 내용을 다루면 학생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굳이 내가 1학년 걸 돌아가서 수상화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계속 자기 진도 수능 범위에 맞춰서 공부를 할 때 뒤에 빠진 부분의 베이스를 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 이제 실전편 3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범위를 이제 미적이나 기하로 넓혀가야 되는데 올해는 선택형 수능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부터는 선택형 수능이니까 학생 중에는 기하를 보는 학생, 미적을 보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학들에서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 정도가 돼야 확정이 될 거기 때문에 진도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올해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하고 성대하고 이대는 논술의 출제 범위에 기하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올해 수리 논술에서는 기하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데 기하가 빠진 상태에서 학교에서 배웠다고 해서 대학에서 논술로 굳이 꼭 기하를 포함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학생들이 수능을 보지 않는 과목을 논술 때문에 공부를 더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별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6평이 지나고 나면 이때부터는 그동안은 단원별로 개념별로 진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실제 논술 출제 유형에 많이 맞추어서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수능 이전에 보는 수능 전 수리 논술 대학별 파이널, 수능 이후에 보는 수능 이후 대학별 파이널 이렇게 파이널 반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과학논술은 1월, 2월 달에는 과탐2 영역에 대한 서머리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죠. 이 두 달 해가지고 과탐2 내용을 전부 다 서머리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디테일은 못합니다. 그죠?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올해는 2 과목은 성취도 평가이기 때문에 내용을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도 그렇게 깊게 출제를 하진 않을 겁니다. 논술 보는 대학 중에서 연세대, 중앙대, 일부 의예과들은 2가 나오기 때문에 2를 또 조금 해둬야 되는데 그걸 일부러 또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학 때 이 과탐2 영역을 서머리를 하면서 요 해당에 해당되는 논술 대비를 할 겁니다. 논술을 하는데 내용은 과탐2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되니까 물론 이걸 가지고 뭐 과탐2 영역 수능을 대비할 수 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거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최소한 이러한 논술 준비하는 것이 내신 대비에는 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2기 때는 과탐 1 영역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물론 이제 과탐 2 내용도 조금씩 끼워서 할 건데 이렇게 논술 준비를 하면 수능 공부를 할 때 과탐 1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은 논술에서 오히려 더 깊게 다루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문제풀이를 동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는 자, 이제 학생들이 같이 좀 스스로 공부하는 내용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런 논술을 통해서 내신이나 수능에도 도움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수능 대비를 한다고 해서 논술 대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술 과정이 수능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논술을 통해서 수능 대비는 가능해도 수능을 통해서 논술 대비는 힘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신 대비하는 게 뭐 내용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논술의 형식을 빌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논술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완성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8월달, 7월달이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수리 논술과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출제되는 그 유형에 맞추어서 실전에 가까운 문제들을 좀 다루게 될 거고 수능 전에 올해는 연세대 같은 경우에 수능 이전에 시험이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수능 이후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황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수능 후만 파이널을 적어뒀는데 수능 이전에도 과학논술 보는 대학이 있으면 수능 전에 파이널 반이 개설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수능을 보는 목요일이 끝나고 나면 그 주 토요일 일요일에 보통 한 12~13개의 학교가 논술 시험을 보는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금요일 하루밖에 없다. 자, 이걸 가지고는 논술 준비라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수능 이후에 논술 보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그 준비는 수능 이전에 다 마무리를 해두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의 아침의 논술의 표준 시간표입니다. 네, 수능 캠퍼스는 일요일 6시에서 10시 사이에 수리 2시간, 과학 2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수지 캠퍼스는 일요일 1시에서 5시 사이에 수학 2시간, 과학 2시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논술은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대학은 있는데 본인이 지금 관리되어 있는 학생부가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논술은 학생부에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크다. 자,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데 내신이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 자, 이러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학생부보다는 논술 전형을 활용을 해야 될 거고 자, 그런 상황 때문에 만일에 정시로 가려고 했다 하더라도 수시 6장을 버리고 갈 수는 없겠죠. 자, 이걸 논술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올려서 자 모의고사 성적을 올려야 되겠죠. 내가 목표 대학 이하로 갈 생각이 없으면 그런데 이게 내 뜻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성적이 다 안 올라갔다 하더라도 논술에서는 최저가 없거나 아니면 최저만 맞추면
시험 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도 활용을 해야 되고 앞서 보여드린 몇 가지 케이스를 보시면 과목별 성적 편차가 큰 학생들은 정시로 가게 되면 국수형 탐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좀 불리한 상황이 생기죠. 그런 학생들은 뭐 수학만 잘하거나 수학 성적만 잘 나오거나 아니면 거꾸로 국어 영어 성적만 잘 나오거나 자 이런 경우도 체제를 활용한 수시 논술 전형을 활용을 할 수 있다.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모두 좋았을 대학이 없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올해도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9월 모의고사 등급이 11111. 자, 그런데 바탕 2는 안 해요. 그러면 정시로 의대 갈 생각도 없어요. 그럼 정시로 제일 높은 대학 가봐야 연대입니다. 그럼 아무리 뭐 내신이 좋든 안 좋든 학종을 믿어 넣는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전형 자체가 제한이 되니까 결국에는 논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그 다음에 또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 제가 보여드렸지만 학종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혹시 입시라는 걸 모르니까 B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혹은 보험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B 플랜을 논술을 B 플랜으로 논술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제가 그 간략하게 자연계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만일 논술 준비를 하게 된다면 결국 나는 논술로 대학을 가고자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내방하시거나 전화를 주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